지금부터 2023년도 1차 클라우드 취업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강의 진행을 맡게 된 메가존 클라우드 IT 평생교육원 김정수입니다. 1차 클라우드 취업 특강의 주제는 아주 조금 더 살아본 선배에게 듣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의 여정으로 바로 클라우드 취업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주 조금 더 살아본 선배에게 듣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담당하게 될 최도아라고 하고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AWS 사업 부문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왜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시나요? 클라우드가 핫해서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라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나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하고자 하는지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왜 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되기까지의 저의 찐 경험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른 이의 시간을 제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그들의 삶의 경험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지나온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중에서 나와 적합한 정보를 발라내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간다면 조금이나마 나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과거에 나에게 해 주고 싶은 말, 그리고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강연은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여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고생 좀 줄여드릴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달드렸던 내용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클라우드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되기까지 제 찐 경험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나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을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근무하기 이전까지 서버 호스팅 업체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서버 관리 운영 대행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지금은 클라우드를 다루고 있지만 당시에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을 다루는 온프레미스 환경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보통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제 윈도우즈나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를 서버에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을 구성하고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환경들을 고객 대신에 핸들링 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처음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업무를 담당을 했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클라우드 환경보다 온프레미스 환경이 더 친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클라우드를 좀 경험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클라우드 환경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하드웨어를 관리할 필요도 없고 원할 때마다 빠르게 나만의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흥미롭게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훌륭한 걸 만들어냈을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환경의 흥미로운 요소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컴퓨터학과를 전공을 했는데요. 사실 4년 전까지는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컴퓨터학과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요.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고 이제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 이제 IT 분야가 수요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취업만의 목적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이제 IT 보안 교육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혹시 제가 앞서 질문드린 내용 중에서 왜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되려고 하시는지 질문을 드렸었던 부분을 기억을 하실까요? 만약에 과거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취업하려고요."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교육 과정을 마치고 저는 보안업체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당시에 취업만을 목표로 했다 보니까 사실 제게 큰 열정과 흥미를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루하다 생각했던 공부가 어느샌가 이제 제게 취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당연하게도 4 년간 학부 과정을 지나온 컴퓨터 공학도에 비해서는 이제 사실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턴 생활을 마무리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를 좀 돌이켜 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자립하는 법을 알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공부가 너무 좋은데 내가 뭘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학습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걸 채워나가야 하는지조차 저는 당시에 너무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저랑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IT 보안으로 이제 입문을 했었기 때문에 보안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IT 보안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기점으로 제 목표가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관련 분야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객관화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IT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 생소한 용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해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용어인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객관화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찾은 원인은 기초의 부재였습니다. 그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가 부족했었거든요. 사람은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담는다고 자신이 가진 지식 그리고 경험치 밖에 있는 언어를 이해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학부 과정 커리큘럼을 참고해서 이제 관련된 서적들을 조사했고, 그게 내 수준과 맞는지 검토도 했고, 그리고 그걸 모두 구매를 해서 읽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목들이 많아서 그걸 찾는 과정들이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컴퓨터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 공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깨달은 점은 기반이 되는 것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IT 분야 외주 경험을 하다가 이제 슬슬 일을 할 때가 되어서 시스템 보안 영역도 경험해 볼 수 있는 호스팅 업체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게 됐고요. 이 당시 제가 원하는 업무를 하면서 또 돈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설렘이 되게 가득했고, 마치 놀이동산에 온 어린아이 마냥 모든 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IT 보안 분야로 처음 경험을 했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보안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생각보다 IT 분야는 되게 넓더라고요. 개발자, 서버 엔지니어도 있고, 시스템 엔지니어, 뭐 AI, ML, 뭐 데이터 이 외에도 사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야 선택에 대한 고민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늦기 전에 이제 경험을 통해서 선택하고자 긴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됐고요. 이제 이후로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서버 호스팅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에 고객사랑 소통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고객사와 소통하는 업무 형태가 마치 게임과도 같았어요. 이제 고객사로부터 퀘스트를 받고 그 퀘스트를 수행하면 성취감으로 보상을 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고객 응대 업무를 할 수 있는 MSP 업체에 가고 싶었고요. 그 결과 메가존 클라우드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은 클라우드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새싹이지만 조금 더 살아본 선배로서 지금의 나의 입장에서 과거에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얘기일 뿐이라서 참고는 하되 이 방법을 적용하실 건지는 각자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는 취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4가지 취업 서류인 자기소개서, 그리고 입사 지원서, 포트폴리오, 면접 과정까지 준비했던 방법에 대한 찐 경험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 외에도 클라우드 환경과 친숙해짐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취업 서류를 좀 알차게 써내려 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 5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취업 서류라기보다는 학습했던 방법에 가깝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 서류 준비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어떠한 직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역량과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되기까지 제가 참고했었던 학습 자료와 그리고 학습했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클라우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본인만이 정의한 클라우드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의한 클라우드는 필요한 IT 자원을 즉시 제공받아서 사용하는 자판기예요. 결국에 클라우드는 기존의 하드웨어를 논리적으로 추상화한 형태로 즉시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클라우드 환경은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한 만큼만 온디맨드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직접 하드웨어를 구매하거나 증설할 필요 없이
클릭 한 번만으로 증설 가능한 유연한 용량과 그리고 그에 따른 적은 노력으로 인해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클라우드의 아주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즉시 클릭 한 번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랑 마치 자판기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해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클라우드 환경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건 커다란 모험일 수도 있어요.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클라우드가 뭔지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주요 기능과 개념들이 뭔지 이해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모든 기능과 서비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 기능을 알아야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이 처음이라면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객의 고민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담당 업무는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조물의 기본이 되는 기초 공사를 위해서 고객의 요건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상부 구조물을 튼튼하게 지지하기 위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기존의 구성에 대한 개선 포인트를 찾아서 개선하는 데 일조하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계 도면을 기초로 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안정적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장기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해주고 있고요. 때문에 저희는 고객들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했으니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며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클라우드 엔지니어 입문서 스킬트리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통 신입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면 좋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사실 저는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신입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소양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찾아보고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신입의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키워드들을 추려봤습니다. 사실 뭐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성장 가능성과 그리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나열한 키워드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결국에 성장 가능성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즉시 실무에 투입되는 경력직과는 다르게 사실 신입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SA 조직은 성장 가능성과 기초 지식 외에도 문서화 능력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련 분야 자격증과 커뮤니티 활동, 대외 활동, 외국어 능력이나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요소들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가산점의 요인으로 작용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 가능성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 배경 지식인 것 같아요. 그럼 앞서 제가 전달드렸던 기초 지식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라우드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본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러한 핵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핵심 서비스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폰 노이만 씨를 이해하는 것을 더불어 컴퓨터 학문에 대한 4년제 전공 학부 과정을 이해해도 정말 부족할 만큼 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필요한 배경 지식이 꽤 많거든요. 그럼 저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취업은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실화인가요? 저걸 언제 다 하죠? 그럼 저는 이제 취업을 나가실 수 있다고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4년 동안 배우는 전공 과목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꼭 4년을 공부해야만 이 분야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모든 지식을 숙달하기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만
잘 발라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만 이제 잘 발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필요한 내용만 담고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학습했던 자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만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항상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학습을 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목적과 목표를 두고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유는 목적에 따라서 학습하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그 방식과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 목적이 단순히 공부를 하려고일 수도 있겠지만 가령 나의 상황에 따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목적의 학습일 수도 있겠고,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학습일 수도 있겠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과거에 제가 참고했던 자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나의 현재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제가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제가 과거에 적용했던 방법 중 하나로 학교 수업 전공 커리큘럼을 조사하고 이거를 찾아서 보는 방법이에요. 먼저 클라우드 관련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조사한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취합합니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과목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그 과목과 관련된 대학교 과목 혹은 서적을 찾아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취업이 목적이니 IT 업계에서는 무료 혹은 유료로 제공하는 IT 강의들을 참고하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사실 이런 발표 자리에 나오려면 이제 회사에도 득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네, 잠깐 짧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제도인 메가존 IT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학점은행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만일 이 자리에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 있다면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비전공자로 취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도 많으신 편이고요. 학사학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도움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할 때에도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한 열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업무 수행 시 학점은행제 강의를 통해서 학습 방향성을 잡고 전공 배경 지식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득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메가존 IT 평생교육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먼저 비전공자 그리고 입문자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내용들을 숙달하기 좋은 유료 교육 플랫폼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소개해 드리는 교육 사이트에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쭉 훑어보시면 알차게 구성됐구나 싶은 강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훑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마드 코더는 클라우드 관련 강의는 아니지만 개발 관련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에 실제로 제가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남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엔지니어라고 해서 개발 영역을 아예 경험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혀두면 도움이 되실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꼭 돈을 내고 강의를 수강하는 게 이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돈을 내고 듣지 않아도 이걸 무료로 배포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IT 강의 추천이라고 조금만 검색해서 찾아봐도 정말 많은 강의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이나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나눌 수도 있기도 하고요.
만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중에서 AWS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이제 AWS 강의실과 빌더즈 웨비나 시리즈도 들어볼 만한 것 같아요. 특히 AWS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중에 이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커뮤니티도 정말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AWS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자료 중에서 AWS 빌더즈 웨비나 시리즈는 이제 유튜브에 공개된 강의인데 조금 오래된 강의예요. 근데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 깊게는 아니더라도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볼 만한 강의다 싶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오래된 자료들은 인터페이스가 책이랑 다르거나 혹은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고 있는 실습 자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습을 하실 때 최신화된 자료들도 적절하게 잘 발라보시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학습에 대한 이야기 중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아프리카 속담 중에서 이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해요. 사실 개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개인이 아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술 외로도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배우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학습 방법 4가지를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학습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의 단점은 이제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피드백을 바로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혹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학습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IT 분야는 생각보다 스터디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현재까지도 스터디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스터디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터디의 종류는 정말 많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주로 오키를 통해서 스터디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미래기술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저도 클라우드에 관련된 이제 스킬을 쌓기 위해서 해당 측 교육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고요. 실제로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나서 저희 센터에 입사하셔서 함께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커뮤니티와 대외 활동인데요.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마다 이제 커뮤니티 그룹이 있어요. 본인이 학습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해당되는 커뮤니티 그룹을 찾아서 관련 분야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조금 귀찮다 싶은 분들은 이제 매주 메일로 IT 관련 정보를 전달해 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는 이제 학습 자료들을 조사하고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제 조사한 학습 자료들을 제가 활용했던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에 이제 저를 기준으로 이제 지금의 제가 클라우드를 처음 입문한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을 목표로 설정을 했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큰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모든 기능이 아닌 주요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을 거고요. 필요하다면 그 기술의 기반이 되는 배경 지식도 공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남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이야기처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필요한 배경 지식이 꽤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저는 저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과 깊이,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저에게 있어서 또 매우 도움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지금 클라우드를 입문한다면 적용했을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도 적용하고 있는 방법을 섞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AWS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 범주의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어요. 실제로 2019년도 3월 기준으로 AWS에서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약 6천여 개 이상의 기능이 출시가 되었고요. 제가 오늘 발표를 진행하는 이 순간에도 AWS에서는 기능이 추가되고 있을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능은 정말 많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범위 설정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방대한 서비스들을 이제 다 학습해야 하는 건지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결국 클라우드의 근간이 되는 기본 핵심 서비스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학습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길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술 학습을 하면서 단순히 누군가 만들어준 틀에 대한 사용법만 익히는 게 아닌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마다 제공하는 사용 방법만 다를 뿐이고 이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은 이제 대부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기술은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그리고 본래의 방식을 탈피해서 개선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습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점은 이게 뭔지, 이걸 왜 사용해야만 하는지, 목적성과 필요성,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과연 효율적인 방식인가를 고민하면서 접근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림의 붉은 박스를 주목해 보시면 그냥 단순히 옵션으로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 옵션 하나하나가 정말 단순해 보일지도 몰라도 알고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가령 저 옵션 하나만 정말 잘 파헤친다면 이제 VPC가 뭔지, 그리고 그걸 왜 사용해야 하는지, IP 버전 4가 뭔지, 이제 그렇다면 CIDR 블록이 뭔지, 또 왜 VPC에 CIDR 블록을 정의해야만 하는지, 어떤 IP 주소로 할당해야 하는지 정말 다양하게 고민하고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접근하게 된다면 추후에는 복잡한 비즈니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이론을 기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론을 학습하고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실습을 하면서 녹이는 방법이에요. 저는 항상 개념 학습을 하고 난 후에 사용법을 익히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론을 학습을 했는데 그걸 이제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AWS 기준으로는 이제 기본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 실습할 수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유튜브 채널에 실습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강의가 아니더라도 기초 입문 서적을 통해서 실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클라우드 입문자분들 중에서 이제 어떠한 자료를 참고하실지 모르겠다면 실제로 제가 학습하기도 했던 서적인 이 세 가지 서적을 네,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책 모두 공통적으로 핵심적인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잘 살펴보시고 이제 본인의 수준에 적절한 서적을 찾아서 학습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제 개인 실습은 정말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도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제 개인 실습을 하면서 정말 학생이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발생했던 사례가 꽤 많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학습 방향성도 정립하시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예제 아키텍처를 참고하거나 직접 그려보면서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사용자가 도메인을 입력하는 과정부터 어플리케이션 운영 시스템까지 어떻게 트래픽이 흐르는지 그걸 또 파악해 보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학습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배경 지식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찾아서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을 실습을 통해서 녹여보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다양한 아키텍처들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적용했던 저의 방법은요.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도를 파헤치고 여기서 학습해야 할 포인트를 찾아보는 방법이에요. 구성도를 보시고 해석을 하면서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포인트가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배경 지식을 찾고 그걸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인프라 구성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배경 지식은 사실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클라우드 환경은 물리적인 구성 요소들을 추상화해서 이를 논리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도 자체를 이해하는 건 사실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어도 접근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이제 미지의 세계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어렵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클라우드 환경을 접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도 구성 요소들을 네트워크 용어와 연결해서 접근하고자 했고요. 실제 물리적인 구성 요소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추상화해서 논리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구성 요소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컴퓨팅 서비스를 학습을 하면서 이제 컴퓨팅 관련 학습이 깊게 필요하시다면 이제 또 운영 체제와 같은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도를 파헤치고 이제 본인이 직접 학습해야 할 포인트를 찾아보는 방법도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기록의 중요성인데요. 이제 기록은 기억을 남기고 기억은 기록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처럼 사람이 모든 내용을 기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습한 내용을 반드시 이제 개인 메모 앱을 통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편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정리한 내용을 블로그나 GitHub와 같은 개인 데이터베이스에 정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내용을 포트폴리오나 이력서 내에 정리한 글에 대한 링크도 걸어뒀습니다. 개인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해서 공유를 해둔다면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함과 동시에 이제 나의 결과물에 대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창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내용들을 녹여서 공유하면 또 훗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 형식으로 제 생각을 녹여서 작성하는 편이에요. 매일 학습한 내용을 업로드하는 목적보다는 이제 주제와 구성이 명확한 글을 업로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의 글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개인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본인만의 글을 풀어나갈 건지는 선택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학습하는 과정 중에서 궁금증이 있다면 정보가 넘쳐나는 검색 엔진에게 물어보고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IT 업계에서는 이를 구글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IB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매일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100만 테라바이트에 이른다고 해요. 최근 빠른 정보화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데이터와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된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서 발라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 외로도 공식 문서를 읽으시면서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공식 문서가 정말 어렵게 쓰인 경우도 많아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서적과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스택 오버플로우나 오픈 채팅 그리고 커뮤니티를 활용하거나 이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대화용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에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챗 GPT는 결국에 학습된 내용을 토대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최신 기술은 영어 문서로 작성이 되었고 영어로 쓰인 자료들이 많아서 영어로 검색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제어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보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경 지식을 숙달해 두기인데요. 이제 보통 처음에 클라우드 환경은 웹 기반 관리 콘솔을 통해서 만나보시게 될 텐데요.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웹 기반 관리 콘솔뿐만 아니라 대상, 환경, 상황에 따라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클라우드 벤더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그 기능의 집합에 대한 명세인 API 문서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서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이 웹 기반 관리 콘솔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제 웹 기반 관리 콘솔이 아닌 클라우드를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기능을 사용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클라우드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리눅스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본인만의 학습 방법을 찾고 적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앞서 전달드린 부분은 제가 실제로 학습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이제 그것을 적용할 건지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전체적인 그림부터 차근차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이야기처럼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필요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제 기록은 기억을 남기고 기억은 기록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모든 내용을 기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드시 기록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업무를 볼 때에도 항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기록했던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하고요. 하지만 기록을 하는 건 좋지만 설명하지 못하면 이제 의미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기록을 했던 방법 중 첫 번째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설명하는 학습 방법은 실제로 암기 효과가 가장 좋은 학습법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학습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학습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학습을 하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잘 모르는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막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때문에 자신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디서부터 모르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설명하는 연습을 통해서 면접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고 신경 쓸 부분이 정말 많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유튜브 채널이 아니더라도 이제 혼자서라도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연습을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스터디룸에 가서 그 칠판에 그림을 그려 보기도 했고요. 또 그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면서 학습을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록하는 방법 중 두 번째는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기술 블로그 운영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사용해 본 기술은 무엇이며 그리고 해당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 나만의 메시지를 블로그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취업 시에는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작성한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블로그에 광고를 걸어둬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T 블로그로는 티스토리 그리고 뭐 벨로그, 네이버 블로그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본인에게 적합한 블로그를 찾아서 개설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록하는 방법 중 세 번째는 GitHub인데요. 설명하기 앞서서 GitHub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소스 관리 원격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현업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GitHub를 활용해서 나의 꾸준함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GitHub TIL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법인데요. TIL이란 오늘 내가 배운 것을 기록한다 라는 의미로 이제 GitHub를 통해서 잔디밭을 심어서 이 잔디밭을 가꾸는 거예요. 잔디를 심기 위해서는 매일 GitHub 저장소에 커밋을 해야 하고요. 그날의 커밋 수에 따라서 색상별 초록 잔디가 심어지게 됩니다. 이 작업을 두고 1일 1커밋 잔디 심기라는 개발자들만의 재밌는 용어도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미 없는 1일 커밋이 사실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대상에 따라서 꾸준함의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록하는 방법 네 번째는 메모 앱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오래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행한 프로젝트, 그리고 학습한 내용, 사용한 기술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함께 이제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글을 작성해 놓는다면 미래에 내가 비슷한 내용을 적용할 때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수월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모 앱 중에서는 크게 노션이나 에버노트, 원노트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중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 앱은 노션과 에버노트예요. 저는 사용성에 따라서 메모 앱을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주로 긴 글이나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부분은 마크다운 문법을 지원하는 노션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학습한 내용을 메모하는 용도로는 검색이 용이한 에버노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모 앱의 종류는 정말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생산성 앱을 선택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기록이 쌓이다 보면 이제 이것들을 모아서 언젠가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특강의 핵심 주제인 취업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전에 제가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에 입사하기 이전에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이제 미래기술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당시 취업 특강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입사 지원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은 본인만의 회사 선택 기준이 있으실까요? 회사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만의 회사 선택 기준을 만들고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 회사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회사 선택 기준은 연봉보다는 저의 소소한 즐거움을 쌓아나감과 동시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었어요. 먼저 내가 갈 회사이기 때문에 지원 회사에 대한 충분한 산업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우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회사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내가 지원하는 회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최근 동향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지, IT 트렌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 분야와 관련된 경쟁사가 있는지, 경쟁사에 대한 동향과 그리고 분석을 했는지, 저는 실제로 이제 첫 회사 면접 시에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고 갔던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면접을 보시면서 기업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는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관심도와 지원 동기, 명확한 목적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때문이에요. 이제 취업 서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적용했던 방법은 크게 5가지이고요. 가장 먼저 IT 직군과 관련된 채용 플랫폼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조사한 채용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채용 공고를 분석했고 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인재상과 직무 적합성에 부합하도록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직무 연관 경험을 녹여서 포트폴리오도 작성해서 취업 서류를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서류를 기초로 해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취준생 시절에는 그 정말 많은 채용 공고를 찾아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취업을 준비할 당시에 정말 많은 채용 플랫폼을 접했는데요. IT 분야 구인구직 채용 사이트는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크게 IT 분야 채용 플랫폼과 전통적인 채용 플랫폼 2가지로 분류했는데요. IT 분야 채용 플랫폼도 이제 해외 취업과 같이 목적에 따라서도 세부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채용 플랫폼을 조사하시면 정말 많은 채용 공고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먼저 클라우드 엔지니어와 관련된 다양한 채용 공고를 분석해서 공통 자격 요건을 뽑아냈고요. 그리고 그 요건에 대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보통 채용 공고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주요 업무와 자격 요건 그리고 우대 사항일 텐데요. 저는 주요 업무를 이제 가장 꼼꼼히 훑어보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주요 업무는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담당하게 될 업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내가 원하는 업무와 맞는지 나의 목적성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격 요건인데요. 저는 그 당시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신입에게 필요한 건 기초 지식과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저 요건에 언급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 정도를 겸비하는 정도면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자격 요건을 보면 사내 문화에 대해서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대 사항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수월하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회사와 채용 플랫폼을 조사하고 채용 공고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그 회사에 지원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저만의 4가지 약속을 하고 작성을 했었는데요. 먼저 "감성적인 밤에 쓰지 말자."라는 저와의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라 늘어지게 작성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이제 객관화된 시선과 비판적인 시선을 겸비해서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검토해 보시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개인적인 일들과 지루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뭐 오히려 일을 같이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자의 경험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를 더 많이 살펴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좀 더 좋은 글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읽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력서가 깔끔하게 잘 작성이 되었는지 보는 면접관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저를 채용했던 이제 한 분에게 여쭤봤는데 제가 제출했었던 이력서가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깔끔해서 긍정적으로 봤다는 부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제가 준비했을 당시에는 이제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구체화, 즉 마인드맵으로 작성하고 키워드로 나열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핵심적인 사건 한 가지와 직무 연관성을 엮어내서 표현했고요. 예로 들어서 핵심적인 사건은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동아리 활동, 그리고 컨퍼런스나 행사 참여 경험, 그리고 교육 수강 이력들이 등이 될 수도 있고요. 관련 분야 경험과 연관이 없는 건 작성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고객을 주로 마주하는 직무일 경우에는 또 아르바이트 경험이 강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경험을 또 어떻게든 직무와 관련이 있도록 엮는다면 사실 어떻게든 다 엮어낼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직무와 아무런 관계없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이제 직무 연관성과 좀 엮여서 녹인 부분도 있고요. 이번 이야기는 이력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이력서를 작성한 차례인데요. 면접관에게 이력서란 이제 그저 이름만 다른 경우가 많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이력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차별화된 이력서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지만 조금이나마 더 눈길을 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실 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먼저 쇼핑몰 사이트에 접근해서 필요한 상품을 검색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름 괜찮아 보이는 상품을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에 진입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 상세 페이지를 보고 이제 가격이나 스펙, 그리고 이 상품을 통해서 내가 해소하고자 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는지 보고 조금 훑어보시다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로 가기를 누르고 또 다른 상품을 훑어보고 여러 조건을 비교 분석하시다가 구매를 결정하시게 되실 텐데요. 사실 채용 과정도 상품을 구매할 때랑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이제 그 상품들 중 조금이나마 눈에 띄는 상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력서를 독특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웹 기반의 이력서, 그리고 PDF 이력서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력서 2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웹 기반 이력서는 실제로 제가 과거에 활용했던 방법인데요. 지킬이나 스핑크스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나만의 웹 기반 이력서를 만들고 GitHub 페이지, 리드 더 독스를 통해서 무료로 웹 기반 이력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양한 테마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테마를 활용해서 본인만의 이력서를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간단해서 인터넷에 강의를 검색하시거나 네, 찾아보시면 정말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점은 이제 손이 좀 많이 간다는 점. 이력서를 만드시면서 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만든 이력서를 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포트폴리오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적극성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신규 입사자에게 있어서 거의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실 때 이제 한 가지 준비하면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록인데요. 기록의 중요성은 이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때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것만큼은 해둬야 추후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미래에 내가 편하다는 이유인데요. 저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프로젝트에 대한 과정을 매일매일 상세히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된 사진을 남기고 그 사진을 포트폴리오나 블로그에도 기록을 해두면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고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그 증빙 자료로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텍스트보다는 사진이나 그림이 눈에 더 잘 들어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덧붙여 이제 팀원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공유했던 정보를 기록해두면 기록을 통해 이제 추후 포트폴리오 작성 시에 구체화하기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면접 질문을 받았을 때 기록한 내용을 면접 전에 한 번 더 살펴보고 대응할 수도 있고요. 가령 팀원 간 협업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부분에 기여를 했는지, 문제 해결 포인트는 뭔지, 그리고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 즉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그때그때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포트폴리오 내에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시게 되실 텐데요. 저는 프로젝트 진행 시 이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말 상세하게 녹였어요. 예를 들어서 주제는 무엇이었고 나의 역할과 프로젝트 수행 기간, 그리고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의 상세 내용을 매일 정리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거를 저만의 방법으로 정리했고요. 그 정리한 내용을 취합하고 요약을 해서 직무 연관성과 연계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했고요. 추가적으로 고민했던 과정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서 블로그에도 녹였습니다. 실제로 채용 담당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프로젝트를 볼 때 무엇을 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좀 고민했던 과정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준비했던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6W3H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진행함으로써 나에게 얻는 결과 이점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방향성 설정과 그리고 기대하는 결과물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W3H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각해 두면 추후에 포트폴리오 작성을 할 때 구체화할 때 좀 용이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기획의 스승이라고 불릴 만큼 적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6W는 6가지로 이제 누가 하나요?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결과물을 보여줄 대상은 누구인가요? 무엇을 하고자 하나요? 또 언제인가요?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고요. 3H는 3가지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은요? 일정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떠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목적과 그리고 기대하는 결과물,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실 때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담당을 했었는지, 어떠한 기술을 담당했는지, 그 기술을 적용한 이유가 뭔지, 그 기술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 비슷한 기술은 없는지, 진행 과정 중에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이를 통해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은 무엇인지, 당신이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음번에 어떠한 더 나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지와 같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구성 요소들을 글로 잘 풀어서 상세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개인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포트폴리오에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저도 이 방법을 적용해서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부분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의식적인 것들은 기억 속에서 금방 잊혀지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내 나름의 이유와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프로젝트 시나리오 선정 팁인데요. 이때 채용 공고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채용 공고를 보고 저만의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던 게 있었는데요. 실제로 서비스하는 기업들의 채용 공고 내에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녹여져 있는데요. 시나리오와 서비스 형태, 그리고 적용 기술 등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면접이란 서로 대면하여 만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면접을 통해서 회사도 나를 판단하지만 나 역시도 회사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과 사람 간 첫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면접의 결과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본인을 어필해야 하는 만큼 임팩트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사실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면접의 기술이라고 하면 자신감과 자기 확신,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솔직한 자세, "외워서 하지 말아라."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면접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에 따라서 같은 질문이더라도 이제 원하는 대답이 다를 수도 있어요. 면접관은 로봇이 아니니까요. 지원자의 답변이 평소에 원하지 않는 답변이라고 할지라도 면접관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면접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과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면접의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신입이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 내에 작성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만을 물어보거나 혹은 기초 배경 지식이 잘 다져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거나 이제 어느 회사에서는 기초가 잘 다져 있다면 뭘 배워도 빠르게 배운다고 생각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어느 회사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만 잘 겸비한다면 기초는 입사해서 학습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깊이 있는 기술 혹은 깊이 있는 기초를 원하는 곳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 기술이든 기초든 어느 한 가지 깊이가 충족이 된다면 사실 두 가지 모두 충족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면접에 대한 팁을 꼭 받아가고 싶다. 그래서 짜내 보자면 이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면접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서류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서류를 기초로 해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지원자에게 질문을 하기 때문인데요. 애당초 그 사람의 정보는 면접관에게 전달된 서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문에 본인이 제출한 서류 내에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본인이 정말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출한 서류 내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모든 취업 과정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객관화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객관화할 수 있다면 나의 꿈이 뭔지, 그리고 내가 왜 퇴사를 했는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며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그 나의 장단점과 나는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건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내 나름의 이유와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나를 잘 알면 굳이 뭔가 준비를 하지 않아도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과거의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되려고 하시나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바라는 미래의 나에게로 가는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 회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메가전 클라우드 회사 소개와 함께 클라우드 산업의 전망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능력개발센터에서 신규 인력 및 임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신중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제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전망하고,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산업에서 각각 이제 어떤 직종들이 있으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중심으로 좀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신입으로서 갖추어야 될 역량에 대한 부분을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현재 채용 공고가 올라가 있는 부분을 실제로 보면서 어떤 역량들을 갖다 해당 부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가 이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 자체를 처음에는 소개 장표에서 뺐었는데요. 막연하게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어떤 전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얼마만큼의 성장을 해왔나를 보시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메가존이라는 회사가 저희 모회사고요. 2018년에 메가존 클라우드로 해서 플랫폼 사업인 이 클라우드 분야만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 클라우드 산업은 메가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가존에서 클라우드 부분만을 별도로 가져온 메가존 클라우드, 그다음에 메가존 두 개 회사의 성장을 보면은 2017년에 비해서 2021년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818%의 성장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5년 동안 이루어진 성장인데요. 단순하게는 올해를 보면은 평균 성장률이 저희가 60% 이상 거의 70%인데요. 실제로 작년 2022년에는 저희가 1조 2,660억의 그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즉, 규모가 평균적으로 70%가 조금 안 되는 그 성장률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그 이외에 이 플랫폼 사업 이외에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모회사인 모체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에이전시, 즉 웹 개발, 웹 서비스 개발, 구축, 운영,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이렇게 세 개의 분야를 중점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예정상으로는 내년에 대략 한 5월 달 정도에 과천으로 이제 사업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략 임직원들 전부 다 옮겨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 저희 메가존 그룹사 전체 인원을 보면 대략 한 2,500명의 임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 강남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연구센터 중심으로 해서 R&D 역량 산학 지원 조직만을 중심으로 해서 과천 신사옥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주요 영역만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됐다는 부분들. 다음에 저희가 서원대학교와 같이 클라우드 융복합 전공을 개발했다라는 부분. 요거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2019년에 교육기관을 설립한 이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수원대학교와 함께 클라우드 융복합 전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지금 저희 최도환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때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클라우드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아직까지는 인력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전공 또는 학과가 있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시장은 매년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씩 계속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즉, 그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그 능력개발센터는 실질적으로 저희 그 메가존 클라우드의 신규 입사자들을 양성을 해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 임직원들에 대한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2019년에 설립한 이제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정규직 강사님이 6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원활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부서 직원이 6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산업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부터 지금 평균적으로 19%, 15% 쭉 상승을 하는 추세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한 15% 정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고 상승이 전망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15% 상승이라는 게 수치적으로 15%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큰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점유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존 AWS 웹 서비스가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MS 애저, 다음에 구글, GCP가 3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실질적으로 200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2020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현재 국내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역시 2021년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AWS 클라우드의 점유율이 줄어든 게 실질적으로 다른 클라우드로 실제 이 클라우드 인프라가 전환이 됐느냐, 빼앗겼느냐의 측면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역할에 비해서 다른 아직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제공 형태별 규모를 잠깐 좀 표현을 제가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의 크기하고 수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부분은 퍼블릭 클라우드 더하기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세부 분류를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중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 두 개가 합해진 형태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율이 60% 이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던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WS, MS 애저, 구글 GCP, 오라클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K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 쪽이 전부 다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인력주의입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종사자 규모도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연구 개발과 다음에 서비스 운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정부에서 요 자료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파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른 건데요.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인사팀에서 작년 데이터를 받지 못해서 그 전년도 거에 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메가존, 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중심으로 독립한 독립법인인 메가존 클라우드 이렇게 2개의 법인 사업체만 봤을 때 저희가 매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시는 것처럼 신규 인력 규모를 봤을 때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 인원 같은 경우도 메가존 클라우드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메가존 쪽에서 2000년에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을 메가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메가존에 있었던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을 메가존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인력의 이동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사팀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공유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질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 클라우드 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직종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해 드리는 직종 이외에도요, 사실은 더 많은 직종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클라우드만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질문해 주신 부분 중에서 MLOps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쪽 분야 쪽의 채용이 지금까지는 저희 부서 쪽에서 신규 인력에 대한 양성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답변을 지금 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AWS 클라우드에서는 보면요, 빅데이터 분야, AI 분야, IoT 분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 수만, 부서원 수만 하더라도 150명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라고 해서 클라우드만을 보실 게 아니라 클라우드 산업에서 파생되는 분야들까지 클라우드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산업들까지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클라우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테크 기술 분야 쪽만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 설계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라는 이제 직종이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도 그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든 이 아키텍트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더 드릴 거예요. 근데 요 아키텍트에 대한 부분은 좀 혼동을 하실 수 있는데 좀 주의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추후에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클라우드 설계사, 솔루션 아키텍트의 역할은 기존에 어떤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해주는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사라는 개념에서 설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축의 개념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운영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5천여 개 이상의 이제 고객사를 유치하고 있는데요. 해당 고객사들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24시간, 1년 내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담당해주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보안 엔지니어인데 사실 2020년에 들어오기 이전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이슈가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산업이 점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도 작년부터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고요. 작년 초쯤에 해서 클라우드 보안 관련 부서를 별도로 조직을 했습니다. 이처럼 추후 그리고 현행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보안 엔지니어 역할은 점점 더 중요시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키텍트의 역할은 설계자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의 역할은 인프라 중심의 아키텍트 플러스 기존의 어떤 서비스, 쉽게 본다라고 한다면 웹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고 또 마이그레이션까지 진행해 줄 수 있는 직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그 설계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쉽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기반의 자바 개발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신 그 자바라는 그 언어를 갖다 좀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다시 또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데이터 처리 중심의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백엔드 단의 개발자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또 있을 텐데요. 그런 개발 능력도 갖춰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기에는 당연히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개발 패러다임에 따라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트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개념을 갖고서 개발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클라우드에다가 서버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가 데이터베이스 서버 깔고 거기다가 자료 공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고 거기에 개발 소스 올려서 개발을 하는 게 결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클라우드 시대 역량 개발이라고 챕터를 다뤘는데요.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뭐 톰캣이라든가 어떤 백단의 어떤 언어를 갖다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엔진을 탑재를 하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깔고 그다음에 자료가 파일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개발하는 어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어떤 개발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발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서의 갖춰야 될 소양과 백단 개발자 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갖춰야 될 소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술 로드맵이 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에서 도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첫 번째 행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역량을 작성을 해놓을 거고 아래쪽이 자바를 모태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바 개발자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백엔드 단 개발자, 자바 개발자들이 갖춰야 될 역량을 갖다가 좀 나열해 봤습니다. 클라우드 엔지니어라고 해서 단순하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런 미들레이어들을 어떻게 것들을 공통적으로 해서 그럼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 온프레미스 환경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키텍처로서의 역할, 다음에 운영자로서의 역할, 다음에 보안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에 맞게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재판단에는 실질적으로 이 운영자라고 해서 다음에 아키텍터라고 해서 보안관리자라고 해서 그 각각의 역할에 대한 깊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해당되는 지식에 대한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전 별반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아키텍터, 그다음에 운영 엔지니어 이렇게 좀 구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요즘에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그 MSC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운영 그 부서인데 대략 부서원들은 20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님께서 해당 부서에 지금 별도의 데브옵스 팀을 지금 조직하고 계시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아키텍터 쪽인 저희 부서 쪽에서도 데브옵스를 그럼 안 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기술에 대한 부분은 공유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보고 다음에 업무적인 면에 있어서 역할이 구분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보시고 있는 기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근간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역량을 개발해 나가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른 그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커리큘럼 중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는 점진적으로 개발 패러다임에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JPA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JPA를 좀 중점적으로 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위에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부분으로 서버리스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 이제 필요한 내용으로 행정적인 절차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그 메가존 클라우드 그 메일 주소인 그 mgc.edu@megajon.com으로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방에 어떤 안내물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한 상세 안내 등은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보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 등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 뭐 별도의 어떤 질의라든가 필요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취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는 이 산업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AWS 인프라가 가장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은 AWS 자격증을 취득하신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사실 포트폴리오 준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요. AWS에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즉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그 같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참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1인당 교육비를 갖다가 편성을 할 때 제가 AWS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 하나,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일반적인 하드웨어로 따지자면 서버, 다음에 저장 공간, 다음에 네트워크. 이렇게 따져서 기본 클라우드 비용만 좀 책정을 해봤더니 대략 1인당 한 월 15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포트폴리오 만들기 위해서 단순하게 혼자 준비했을 때 한 달로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엔지니어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 과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그 온프레미스 환경이요. 뭐 서버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셔서 기본적인 그 교육 이후에 클라우드 교육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저희 경기도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부산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현재 교육과정은 이 취업을 전제로 교육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사실 온라인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요 경기도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 그 성취도가 재판되는 한 40에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실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노트북 한 대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저희가 노트북과 별도의 모니터를 같이 설치를 해드립니다. 클라우드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채용되실 수 있어요. 클라우드 자격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들보다 없으신 분들보다는 유리하다는 것이지 클라우드 자격증만 가지고서 채용에 대한 모든 부분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술 면접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뭐 클라우드에다 아주 깊이 있는 지식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IT 관련 지식이라든가 네트워크 서버, 클라우드에 대한 뭐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자격증이 있으시면 그런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빙이 되지만 자격증마저도 없다라고 한다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으신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클라우드 저희 부서별로 인턴은 저희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다. 부서에서 필요한 인턴을 갖다가 채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서 인사팀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건 제가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네요. 가장 좋은 건 어소시에이트, AWS 어소시에이트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시면 좋은데 사실 어소시에이트를 바로 취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 그 취득률을 보면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소시에이트는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취득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지금 작성해 주신 것처럼 그 밑단계 자격증부터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블로그를 포트폴리오로 제출할 수는 없는가? 블로그 자체를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따로 돼 있겠죠. 이게,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IT 전문 그 지식을 갖다가 블로그화 시켜놓은 것들을 포트폴리오로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떠한 그 직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개발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개발한 작품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구축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른 어떤 설계서라든가 설계 도면이라든가 구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취업 전략이라고 해서 달아놓은 장표가 한 3장 정도가 더 있었는데요. 거기에 제일 마지막 3번째 공통 전략이라고 해서 이 IT 블로그, 개인 IT 블로그는 반드시 만들으라고 작성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클라우드 쪽이 아니더라도요, IT 분야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개인 블로그를 반드시, 기술 블로그를 만드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5월에 진행 예정인 그 리스타트 과정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어소 밑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9주짜리 교육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집체 교육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교육은 의정부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듣고서 취업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취업까지 연계되기는 사실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진행하는 교육 내용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6개월 정도의 교육 내용을 비전공자들이 따라가기 위한 기초 소양 교육이라고 보기 딱 좋아요. 하지만 이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바로 취업으로 갔다가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추가적인 클라우드 중심의 추가적인 교육은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죠. 저희도 작년까지 신규 인력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고요. 올해도 실질적으로 신규 인력에 대한 부분은 부서별로 확정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다음에 그렇지 않은 데들도 있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법인이 저희가 작년 10월 25일 날 개소를 해서 지금 법인 설립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TO가 더 많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반면에 저희가 내년 저희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달, 12월 달에 교육과정이 끝나면 저희 이제 과천 사옥으로 옮기면서 추가적인 인원이 더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아직 신규 인력의 TO는 나오진 않습니다. 반면에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솔직히 말씀하면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경력자를 다시 채용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 온보딩을 통해서 신규 입사자 교육을 통해서 보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인력의 채용 규모가 아까 제가 표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프로젝트 범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참고할 수 있는 거는
그 AWS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이트 보면은 전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모범 사례들을 갖다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의 규모서부터 해서 하이브리드 기반이냐 멀티 클라우드 기반이냐 모든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AWS 사이트에 그 모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프로젝트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시니까요. 그럼 이것으로 이제 취업 전략에 대한 부분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차 클라우드 취업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